자,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요 단원이요. 창의적 읽기 단원이거든요. 이 창의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문제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하며 읽어라. 뭐 이런 게 창의적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문제 상황이 이런 게 있구나.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나는 요런 대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바로 볼게요.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요게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한 건데요.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일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요새는 서비스업이나 뭐 전화 응대, 예약 받는 거 이런 것들도 AI가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서 AI가 전화를 받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름 말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뭐 서빙도 그 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 키오스크가 다 있고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증기기관 발명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의 기계 시대 이거는 이제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지금이죠.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들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방면들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면 퀴즈 대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방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이에요. 로봇은 졸음운전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 이건 옛날부터 있었고요.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이것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다. 이제 드론을 통한 택배 배달. 그럼 지금 이제 뭐 택배 노동자들 파업하고 막 난리죠. 드론이 택배를 대신하게 되면 그 택배에서 이제 택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잃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결국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근데 이거는 세 발에 피고 훨씬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제2의 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지식기반 업무.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015년 3월 30일, 2015년입니다, 여러분. 6년 전이에요, 무려. 새벽 2시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이는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많은 이런 뜻이에요. 유수의 많은 여러 개의 이런 뜻입니다. 언론 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다. 물론 이제 로봇이 잘 쓰기도 하겠지만 기자들이 워낙 이상하게 쓰니까요.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의 고유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뭐 어쨌든 그래서 기사를 대신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본 것처럼 퀘이크봇 얘랑은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기자는 자잖아요. 밤에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 그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퀘이크봇은 지진 난 지 5분 만에 기사를 써버린 거죠. 단독이죠, 단독. 그러니까 인간이 경쟁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의사와 약사의 업무도 이외는 아니다. 자, 이건 예시거든요. 이게 위에도 보시면 요게 지금 예시 1이고요. 밑에 써있네요. 예시 1.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의사와 약사의 업무. 두 번째 예시입니다. 예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2000년대 국내에도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다.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뭐 이거는 로봇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기계가 하는 거죠. 컴퓨터가 서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료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영역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만들고 공장에서 돌리고 이런 거는. 근데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마저도 로봇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농업을 제조업이, 이를 다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대체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 이거는 이 글의 글쓴 이의 생각이에요. 이 글의 글쓴 이의 생각. 주관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런 이제 글을 보게 되면 내 직업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할 만해요. 왜냐면 웬만한 건 다 기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웬만한 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조업이 물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서비스업도 로봇이 차지를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네, 뭐 많게는 절반이고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로봇이 그러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조업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나왔어. 그 기계가 제조업을 대체했단 말이죠. 이거 그 카네기 전기문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어릴 때 카네기 전기를 읽었는데 카네기 아버지가 그 직공이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옷감을 만드시는 분. 근데 굉장히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옷감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들어서면서 나일론 굉장히 싼 이런 옷감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이 아버지가 만든 옷감이 안 팔려요. 뭐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비싸니까. 네. 그래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처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죠? 공장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 분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서비스업조차도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4차 산업이 준비되어 있는가? 인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얘기죠.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낙관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낙관적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답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는 비관적입니다. 낙관적, 단어 뜻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쪽 볼게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앞날은 더 암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판인데 미숙련 노동자면 더 심하겠죠.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밑에 보시면 비관적, 부정적. 그러니까 이 비관적이라는 말이 낙관적의 반대입니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문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질문 나왔으니까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어떻게 바라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첫 번째, 자, 사회적 차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아주 뭐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쉽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뭘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이 사람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차원은 뭐냐면 나 개인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 전체 총량, 일자리의 총량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뭐 다른 일자리 취직하면 되겠지,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에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경제학자나 정책기획자에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개인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은 내가 지금 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니까.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 다음 보시면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자,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역소득세,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 여러분 이거 편가르기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로봇 문명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걸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네? 로봇 문명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뭐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이 편가르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역소득세, 기본소득의 도입, 사회복지 확대. 자, 이런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어쩌고 할 수 있다. 이게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래요. 요즘에 한창 핫하죠. 이 기본소득. 지금 이제 2021년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이 로봇을 한 대를 이제 샀어요. 이 로봇을 통해서 인건비를 2명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 2명이면 뭐 한 사람이 한 25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만 받는다고 칠게요. 작게. 그러면 200만 원, 400만 원을 어쨌든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매달. 대신 물론 이제 기계를 산 비용이 들기는 하겠죠. 뭐 기계가 예를 들어 뭐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400만 원씩 세이브가 되니까 5달이면 이 사람은 손해를 그 기계 산 값을 메꿀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5달 이후부터는 매달 400만 원씩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쵸?
대신 두 명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두 명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일자리를 줄이고 기계를 이제 샀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기계세를, 로봇세를 걷자는 거죠. 예를 들어 로봇세를 걷으면, 예를 들어 로봇세를 한 달에 50만 원만 걷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400만 원을 이득을 볼 텐데, 물론 여기 뭐 정비 비용이랑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런 거는 조금 빼고, 자 여기 4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은 어쨌든 350만 원의 이득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면 이 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이 두 명에게, 뭐 아니 30만 원, 20만 원씩 40만 원을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두 명에게 지급한다고 치자고요.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물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구의 반발이 있냐? 기계를 산 사람이, 아니 난 400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350만 원만 벌어야 되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냥은 좀 어려워요. 그냥 기본소득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런 로봇세라든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줄여서 언젠가는 기계들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면 개인들이 막 실직자가 수두룩빽빽 할 텐데 어떻게 이제 인간들이 생활을 하냐는 거죠. 그때는 이런 식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로봇세를 내고 그거를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바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경제학에서 이제 논의가 되던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죠. 기본소득처럼 사회복지 확대는 물론 이제 이건 아예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좀 어려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 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식이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로봇이 일을 하고 인간은 그냥 놀면서 사는 거예요. 예.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현대인들 역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꼭 있어야 행복할까요? 이 일자리 아니고 그냥 뭐 봉사활동을 해 그러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 내가 뭔가를 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그쵸? 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좀 너무, 글쓴이의 주관입니다. 이것도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봇 문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비판함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 일자리가 없고 돈만 받는다고 망고땡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여기 그 부수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등 사람의 정신건강에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 이렇대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겠지, 그죠?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자, 지금 이 버트런드 러셀의 요 말은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인간에게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까 예시가 쓰였었어요. 그쵸? 예시도 쓰였었고 지금 인용도 쓰이고 있고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꼭 체크하면서 여러분 글을 보셔야 됩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명약관화 뜻만 좀 알아갑시다. 이건 말 그대로 불보듯 뻔하다요. 불보듯 분명하다. 이게 명약 분명하다는 거예요. 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다는데 요즘 애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놀고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입체적이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하나의 문제 제기네요. 일자리가 부족해질 거고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하나 제시를 해놓고 그건 근데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렇게만 이렇게 딱 좀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자, 이게 글쎄요. 이게 과연 해결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그냥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이해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얘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아, 여기 뭐 하라는 게 있긴 있군요. 아, 너무 비웃었네 제가. 네, 여기 뭐 하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뻔한 얘기. 그 다음, 이때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근데 이걸 로봇 환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로봇 환경이라는 걸 굉장히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다 로봇 환경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칭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냥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로봇 환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아이들은 앞에 있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뭐 어떤 주업은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학생들, 저희 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출판사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놓는, 근데 겸사겸사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리는 뭐 이런 거긴 하죠. 네, 덕분에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뭐 영상도 만들고 뭐 편집도 하고, 뭐 나는 편집도 합니다. 편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편집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찾아보시면 그 영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 그런 그 강의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카메라를 갖다 놓고 찍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칠판 도대체 언제까지 쓸 것인가? 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네, 핸드폰이라는 건 있었지만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없었죠. 2009년인가에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칠판이에요. 물론 전자칠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많은 학원들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빔 프로젝터는 저는
저도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전자칠판은 오히려 살 생각이 있어요. 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어떤 시한성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지 않고 너무 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세 수술의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말은 쉽죠. 어쨌든 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신 기술 수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거는 근데 사실 언제나 필요한 거죠.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은. 평생 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다. 주의 깊게 생각해라. 유의해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유연성을 발휘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 없다는 거죠. 언제든 직업을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평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언제든지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나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끝으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거 있잖아요. 네? 쓰레기 치우는 거. 신도시를 이제 만든다면 쓰레기 처리를 좀 규격화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닐봉지에다가 버리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재활용 박스 같은 데다가 버리게 한 다음 그거를 로봇이 싣고 와서 싣고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버리는 것만 이렇게 잘 버리면. 근데 어쨌든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몇 명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굴 남기고 누굴 내보내겠냐고요. 덕성을 지닌 사람을 남기겠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렇죠? 뭐 기계 관리하는 거니까 그 능력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똑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덕을 지닌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끝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뭐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 했고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합쳐놨어요. 지식개발 업무 전문 직종은 앞에 나오고 서비스업은 뒤에 나오는데 그냥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퀘이크봇이나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들었고요.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비관적이다 라는 전망을, 이건 글쓴이의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의 총량이 뭐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내 일자리, 지금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요 내용이 약간 뜬금없어요. 이거
왜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을 여기서 얘기하냐고 갑자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어떤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개인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개인들아, 사회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개인들은 일자리를 어쨌든 잃을 수 있다. 그러니 개인들이 어떤 그 노력과 대처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아마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냥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자,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역소득세,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일하지 않고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노동이 뭐 정신건강에도 좋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일을 통해 행복에 이른다는 러셀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이 필요하다, 일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글쓴이가 제시하는 대처 방안. 자, 그러면서 글쓴이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을 제시했어요. 최신 기술을 수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탐구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직업 내에서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학습과 재교육, 직업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좋은 인격과 좋은 동료 되기, 좋은 인격을 가지면 좋은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빠졌는데 평생교육 얘기도 있었어요. 그쵸? 학습과 재교육, 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여기 정도에 들어가는데, 예, 평생교육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배우고, 예, 하나의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탐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전체 내용은 다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뒤에 학습 활동을 좀 보시면, 자, 볼까요? 학습 활동.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고요. 두 가지 전망, 여기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있는데, 낙관적 전망은 이제 그 사람들, 로봇 시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관적 전망은 이제 글쓴이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부각이라기보다, 예, 이 글쓴이가 이제 그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있는, 예,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 윗글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활동들은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뒷부분은 이제 너희의 생각을 물어보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것 같나요? 뭐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단원이 창의적 읽기 단원이거든요. 네, 창의적 읽기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처 방안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게 이제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했고, 아마 학교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요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해드린 거 있죠? 요걸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